대한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고 있는 서울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조명 아래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 화려한 연회장은 겉보기에는 성공과 번영을 축하하는 축제의 장이었지만 실상은 서로의 약점을 탐색하고 보이지 않는 칼날을 겨누는 치열한 전장이었다. 최고급 와인,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와 사람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섞여 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대한그룹의 젊은 회장 강도준이 서 있었다. 강도준은 완벽하게 재단된 이탈리아산 맞춤 슈트를 입고 한 손에는 샴페인 잔을 든 채 몰려드는 축하 인파를 무표정한 얼굴로 응대하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지루함과 피로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34세라는 젊은 나이에 그룹의 총수 자리에 올랐지만 그 자리는 결코 영광스러운 왕좌가 아니라 수많은 하이에나들이 노리는 위태로운 절벽 끝과도 같았기 때문에 그는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도준은 예리한 눈빛으로 연회장 구석구석을 훑어보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탐욕스러운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들로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숨막히는 연회장의 공기를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진 도준은 수행비서에게 눈짓을 보내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는 신호를 보낸 뒤 조용히 인파를 헤치고 VIP 전용 통로로 발걸음을 옮겼다. 소란스러운 연회장을 벗어나 긴 복도로 들어서자 비로소 귀를 울리던 소음이 차단되고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는데 그는 그제야 넥타이를 살짝 느슨하게 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은 익숙한 일상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오는 것을 느끼며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복도 끝에 위치한 VIP 전용 화장실은 웬만한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으며 바닥과 벽면은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차갑고도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도준이 무거운 원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세면대 앞에 누군가 서 있는 인기척이 느껴져 그는 반사적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경계태세를 갖췄다. 보통의 경우라면 수행원들이 미리 통제했어야 할 공간이었기에 그는 보안팀의 실수에 대해 나중에 질책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세면대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하지만 도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암살자나 수상한 침입자가 아니라 고작해야 5살쯤 되어 보이는 조그마한 남자아이였는데 녀석은 세면대가 너무 높은지 까치발을 한 채 낑낑거리며 손을 씻고 있었다. 아이는 몸에 딱 맞는 깔끔한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과 단정한 뒷모습에서 묘하게 기품이 느껴져 도준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 낯선 아이를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다. 이토록 보안이 철저한 VIP 구역에 어린아이 혼자 들어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아했지만 도준은 아이를 쫓아내는 대신 거울을 통해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려 했다. 그 순간 아이가 손을 다 씻었는지 고개를 들어 정면에 있는 거울을 바라보았고 거울 속에서 도준의 차가운 시선과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정면으로 마주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다. 도준은 거울 속에 비친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마치 심장을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거울 속에 있는 아이는 단순히 귀여운 외모를 가진 것이 아니라 강도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그대로 오려 붙인 것처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은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날카롭게 뻗은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오똑한 콧날까지 아이의 얼굴은 강도준의 유전자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명이라도 하듯 완벽한 복사본 그 자체였다. 도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고 아이는 낯선 어른에 접근해도 전혀 겁을 먹거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도준을 빤히 올려다보았다. 가까이서 본 아이의 얼굴은 더욱 충격적이었는데 특히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할 때
오른쪽 눈썹이 살짝 올라가는 버릇까지 도준과 똑같아서 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네오는 누구지? 어떻게 이곳에 들어온 거냐? 도준은 평소에 냉철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떨림이 미세하게 섞여 있었고 그의 시선은 아이에게서 한치도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젖은 손을 꼼꼼하게 닦으며 도준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뜸을 들이다가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손을 씻으러 왔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왔는데 이곳은 어른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인가요? 죄송합니다. 아이의 말투는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성숙했고 논리정연했다. 도준은 아이의 당돌하면서도 예의 바른 태도에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곧이어 끓어오르는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입을 열려 했다. 하지만 그때 화장실 문 밖에서 누군가가 아이를 찾는 듯한 다급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고 아이는 그 소리에 반응하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럼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아저씨. 아이는 아저씨라는 호칭을 사용했지만 그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묘한 깊이가 담겨 있었고 아이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화장실을 빠져나갔다. 아이가 사라지고 난 뒤에도 강도준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닫힌 문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그곳에 서 있던 아이의 잔상이 거울 속 자신의 얼굴과 겹쳐지며 도준은 전신을 휘감는 강력한 확신에 휩싸였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직감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신복이자 비서실장인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신호음이 울리자마자 차갑게 명령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VIP 화장실 앞 복도 CCTV를 확보해. 방금 이곳을 나간 남자아이와 그 아이를 데려간 보호자가 누군지 즉시 알아내서 보고하도록. 도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서슬퍼런 기운은 김 실장으로 하여금 사태의 심각성을 즉각적으로 인지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전화를 끊은 도준은 세면대 모서리를 하얗게 질린 손으로 꽉 움켜쥐며 거울 속에 자신에게 되뇌듯 중얼거렸다. 내 핏줄이 확실해. 절대 착각일 수가 없어. 도대체 누가 내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었던 거지. 도준은 흐트러진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연 회장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방금 마주친 아이의 잔상으로 가득 차 있어 도저히 파티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는 억지로 표정을 관리하며 연 회장으로 돌아와 VIP 테이블에 앉았지만 시선은 계속해서 출입구 쪽을 향하며 김 실장의 보고만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주위에서 건네는 인사말들은 웅궁거리는 소음처럼 들릴 뿐이었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과거 자신이 만났던 여자들의 얼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며 아이의 엄마가 될 만한 인물을 찾고 있었다. 약 20분 후 연 회장 한쪽에서 김 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다가와 도준에게 조심스럽게 눈짓을 보냈고 도준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인적이 드문 테라스 쪽으로 이동했다. 김 실장은 주위를 경계하며 태블릿 PC를 꺼내 보안팀이 확보한 CCTV 영상 캡처 화면과 긴급하게 조회한 신원 정보를 도준에게 내밀었다. 회장님 지시하신 아이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이름은 한우주, 올해 6세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의 보호자는 김 실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리며 도준의 눈치를 살폈다. 도준은 김 실장의 손에서 태블릿을 낚아채듯 가져가 화면을 확인했고 그곳에는 아이의 손을 잡고 호텔 로비를 급하게 빠져나가는 한 여자의 옆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비록 화질이 아주 깨끗하지는 않았지만 도준은 그 여자의 실루엣을 보는 순간 7년 전 자신의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이 강제로 봉인 해제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사진 속의 여자는 7년 전 자신의 수행비서였으며 유일하게 도준이 마음을 열었던 여인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증발하듯 사라져버린 한서연이었다. 한서연, 살아있었어. 게다가 내 아이까지 낳아서
도준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분노와 허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7년 전 집안의 반대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그녀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배신감 사이에서 괴로워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이의 나이를 역산해보면 그녀가 사라졌을 당시 이미 임신 중이었다는 결론이 나왔고, 도준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꼈다. 김 실장은 도준의 안색이 급격히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현재 한서연 씨는 이 호텔의 연회부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오늘 파티의 서빙 지원을 위해 나왔다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잠시 데려온 것 같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자신이 소유한 호텔에서 그녀가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에 도준은 자신의 무능함에 치을 떨었다. 그녀는 지난 7년 동안 자신의 눈을 피해 아이를 홀로 키우며 힘겨운 삶을 살아왔던 것이 분명했다. 도준은 태블릿 화면 속에 아이 한우주의 얼굴을 다시 한번 확대해서 바라보았고, 아이의 눈빛이 자신을 향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만 같아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무력했던 강도준이 아니었으며 그룹을 완전히 장악한 절대 권력자로서 자신의 것을 되찾을 힘과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도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흐트러진 감정을 정리하고 냉철한 이성을 되찾으려 노력했고,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변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차 대기시켜. 그리고 한서연의 현재 거주지와 신상 명세, 지난 7년간의 행적을 낱낱이 조사해서 1시간 내로 내 책상 위에 올려놔. 도준의 명령은 단호했고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을 담고 있었다. 그는 파티장 안의 수많은 시선들을 뒤로 한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테라스를 빠져나갔고,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힘찼다. 이제 그는 잃어버린 7년의 시간과 자신의 분신인 아이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리무진에 올라탄 도준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 자신과 똑같이 생긴 그 아이와 그 아이를 숨겨온 한서연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를 통해 조심스럽게 행선지를 묻자 도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목적지를 말하는 대신 짧게 명령했다. 본사로 간다. 오늘 밤은 길어질 거야. 리무진은 미끄러지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이것은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알리는 시작에 불과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대양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 집무실에는 숨막힐 듯 잔 정정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강도준은 창가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조금 전 김 실장이 가져온 두툼한 서류 봉투에 온통 집중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그 갈색 봉투 안에는 지난 7년 동안 그가 모르고 지냈던 한 여자의 고단한 삶과 자신의 핏줄인 아이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준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책상으로 걸어가 가죽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고 결심한 듯 서류 봉투의 인장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서류의 첫 장에는 한서연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녀의 최근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사진 속의 그녀는 예전보다 조금 야윈 듯했지만 여전히 청초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사진 아래에 빼곡하게 적혀있는 지난 7년간의 생활 기록들과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거주지 정보들이었다. 그녀는 7년 전 그룹을 떠난 직후 지방의 소도시를 전전하며 식당 종업원과 마트 캐셔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해왔고, 최근에야 서울로 올라와 호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후계자의 아이를 가진 여자가 겪기에는 너무나 가혹하고 비참한 생활이었다. 도준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끓어오르는 듯한 분노와 형용할 수 없는 죄책감을 동시에 느껴야만 했다. 보고서의 중간 부분에는 그녀가 왜 아무런 말도 없이 도준의 곁을 떠나야만 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도준의 어머니인 전 회장 사모가 사람을 시켜 임신 초기였던 서연을 찾아가 협박하고 거액의 돈을 쥐어주며 떠나지 않으면 도준의 앞길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위협했던 것이었다. 서연은 돈 봉투를 그대로 돌려주었지만 아이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도준의 곁을 떠나는 선택을 했던 것이다. 어머니가 내 아이와 여자를 내쫓았단 말이지. 도준의 입에서 나지막하게 흘러나온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한 살기를 머금고 있었고 그의 손에 들린 서류는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룹의 후계자 수업을 받으며 권력투쟁에 몰두해 있는 동안 사랑하는 여자가 홀로 아이를 낳고 차가운 단칸방에서 떨며 지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도준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크리스털 위스키 잔을 벽을 향해 힘껏 집어던졌고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들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집무실 한 구석에 서 있던 김 실장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도준의 분노가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도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자리에 앉아 마지막 장에 첨부된 아이의 상세 프로필을 떨리는 눈으로 훑어 내려갔다. 이름은 한우주 생년 월일은 도준이 예상했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고 아이의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영재성이 보임이라는 문구와 함께 또래보다 성숙하다는 담임 선생님의 소견이 적혀 있었다. 아비 없이 자라면서도 비뚤어지지 않고 씩씩하게 자라준 아이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아빠라는 존재의 부재가 아이에게 주었을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도준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우주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굳은 결심을 했다. 같은 시각 한서연은 호텔 연회장에 뒷정리를 모두 마치고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직원용 출입구를 빠져나오고 있었다. 화려했던 파티장의 열기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밤바람만이 그녀의 얇은 유니폼 사이로 파고들어 뼈마디가 시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쉴 틈이 없었다. 그녀는 직원 휴게실 한쪽 구석에서 웅크리고 잠들어 있을 아들을 데리러 가야 했기에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했고 머릿속은 온통 내일 당장 내야 할 월세와 아이의 학원비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익숙한 듯 피로를 털어내기 위해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휴게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휴게실 소파에서 쪽잠을 자고 있던 우주는 엄마의 인기척을 느끼자마자 눈을 비비며 일어나 반가운 얼굴로 달려와 서연의 품에 안겼다. 엄마 일 다 끝났어. 많이 힘들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어깨를 주물러주는 아들을 보며 서연은 하루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아이를 꼭 껴안으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문득 아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나갔다 온 아이가 꽤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던 일이 생각나 서연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우주야, 아까 화장실 갔을 때 무슨 일 없었어? 길 잃어버린 건 아니지? 우주는 고개를 저으며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엄마를 올려다보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길은 안 잃어버렸어. 그런데 화장실에서 어떤 아저씨를 만났는데 그 아저씨가 나랑 엄청 닮았어. 거울을 보는 줄 알았다니까. 서연은 아이의 뚱딴지 같은 소리에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그저 아이가 피곤해서 헛것을 보았거나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가볍게 넘겨버렸다. 그녀는 세상에 자기 아들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더군다나 그 사람이 강도준일 가능성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두 모자는 늦은 밤 끊어질 듯 위태롭게 달리는 막차 버스에 몸을 싣고 도시의 화려한 중심가를 벗어나 낡고 허름한 주택가가 밀집한 변두리 동네로 향했다. 버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고급 아파트 단지들을 바라보며 서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자신의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우주를 보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비록 가난하고 부족한 환경이지만 아이에게만큼은 넘치는 사랑을 주며 키우겠다고 다짐해온 지난 7년이었기에 그녀는 당당할 수 있었다.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서연은 아이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머리를 받쳐주며 익숙한 정류장에 내릴 준비를 했다. 버스에서 내려 가파른 언덕길을 한참 걸어 올라가야 나오는 붉은 벽돌의 다세대 주택. 그 중에서도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반지하 방이 그들의 보금자리였다. 서연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가 쌀쌀한 방 안에 온기를 채우기 위해 보일러를 틀었지만 낡은 보일러는 요란한 소리만 낼 뿐 금세 따뜻해지지 않았다. 그녀는 잠든 우주를 낡은 이불 위에 눕히고 아이의 얼굴에 묻은 먼지를 물수건으로 닦아주며 한참 동안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그 사람을 너무나도 닮아가는 모습에 가끔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곤 했다. 우주를 재우고 난 뒤 서연은 좁은 부엌 식탁에 앉아 가계부를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고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찬바람에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7년 전 그날 강도준의 어머니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며 쫓겨나던 비 오는 날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오늘따라 유독 그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만약 그때 도준에게 사실을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부질없는 가정을 해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버렸다. 그는 이미 자신과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고 자신은 그저 그의 인생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오점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 시각 서연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골목 어귀에는 주변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최고급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엔진을 끈 채 어둠 속에 정차해 있었다. 짙게 선팅된 차창 너머로 강도준은 반지하 방의 작은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한 두 모자의 생활 환경은 서류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처참했기에 도준은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는 당장이라도 차 문을 박차고 나가 그들을 끌어안고 나오고 싶었지만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오히려 그들을 놀라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까스로 충동을 억누르고 있었다. 김 실장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변호인단을 소집해 그리고 이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도준은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뒷좌석에서 지시를 내렸고 운전석에 앉은 김 실장은 백미러를 통해 회장의 결연한 표정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도준은 다시 한번 그 작은 창문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맹세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돈으로 보상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을 지켜내겠다는 가장의 다짐이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어둠 속에 두지 않겠어. 내 방식대로 가장 확실하게 데려올 거야. 도준을 태운 차가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가는 동안에도 서연은 밖에서 자신을 지켜보던 시선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잠든 우주의 곁에 누워 고단한 하루를 마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온해 보이는 이 밤이 지나고 나면 거대한 폭풍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하듯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달빛을 가리고 있었다. 7년 동안 멈춰 있던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거칠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이제 그 누구도 이 흐름을 막을 수 없을 것이었다. 도준은 차 안에서 우주와 서연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다음날 아침 대한그룹 계열사인 더 로열 호텔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리 살얼음판을 걷는 듯 단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룹의 총수인 강도준 회장이 예고도 없이 이른 아침부터 호텔 펜트하우스 집무실에 자리를 잡고 총지배인을 호출했다는 소식이 전 직원들에게 순식간에 퍼져나갔기 때문이었다. 직원들은 혹시라도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 회장의 심기를 거스르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숨죽여 업무에 임하고 있었고 로비에는 평소보다 2배는 많은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강도준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호텔의 임원이나 중요한 VIP 고객이 아니라 지하 연회장 뒤편에서 묵묵히 기물을 닦고 있던 비정규직 여직원 한서연이었다. 한서연은 총지배인의 호출을 받고 펜트하우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 들릴 정도로 크게 뛰고 있음을 느꼈다. 어젯밤 화장실에서 아이가 낯선 남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막연하게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 그녀의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의 금속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유니폼 차림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내 아들 우주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고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김 실장의 안내를 받아 들어선 집무실 안에는 7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변함없이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강도준이 창을 등지고 서 있었다. 강도준은 서연이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 보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숨 막힐 듯한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7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녀의 얼굴은 기억 속의 앳된 모습은 사라지고 삶의 무게를 견뎌낸 강인함과 처연함이 공존하고 있어 도준의 가슴을 아리게 만들었다. 도준은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권했지만 서연은 그 자리에 꼿꼿이 서서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회장님께서 저 같은 말단 직원에게 무슨 용무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질책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만 사적인 이야기라면 정중히 거절하고 싶습니다. 도준은 서연의 차가운 반응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를 들어 그녀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한서연, 우리가 업무 이야기나 나누려고 만난 사이는 아니잖아. 빙빙 돌려 말하는 건 내 취향이 아니니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어. 한우주 내 아이가 맞지? 도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송곳처럼 날카로워 서연의 방어벽을 순식간에 뚫고 들어왔다. 서연은 잠시 동요하는 듯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이내 주먹을 꽉 쥐며 고개를 쳐들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회장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제 아이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주는 제 성을 따르고 있고 저 혼자 낳아서 키운 제 아들입니다. 거짓말 하지 마. 유전자 검사를 할 필요도 없이 그 아이는 나를 닮았어. 그리고 네가 떠난 시기를 계산해보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도준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절박한 눈빛으로 그녀에게 호소하듯 말했다. 그는 그녀가 왜 사실을 숨기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이제라도 자신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려 했다. 하지만 도준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서연의 얼굴에는 비웃음과도 같은 싸늘한 냉소가 번졌고 그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책임이요.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이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당신 어머니가 내게 줬던 돈 봉투와 협박을 잊은 건 아니겠죠? 도준은 서연의 입에서 나온 어머니와 협박이라는 단어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어젯밤 조사 보고서를 통해 짐작은 했었지만 실제로 그녀의 입을 통해 듣는 진실은 훨씬 더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서연은 도준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말을 이어갔다. 당신 어머니는 내가 아이를 지우지 않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겠다고 했어요. 나는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 당신과 당신의 그 대단한 집안에서 도망쳐야만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아들을 당신들의 그 더러운 권력 싸움에 끌어들이겠다고요. 절대 안 돼요. 서연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은 도준의 가슴을 난도질했고 그는 자신이 누려왔던 부와 권력이 사랑하는 여자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도준은 떨리는 손을 들어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혐오스러운 것을 피하듯 뒷걸음질 치며 그를 거부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만약 우주를 데려가려 한다면 그때는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과 당신 회사를 저주하며 싸울 거예요. 서연은
그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무실을 뛰쳐나갔고 도주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날 오후 도주는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검은색 세단을 타고 우주가 다니는 유치원 앞으로 향했다. 서연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는 멀리서라도 아이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고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유치원 하원 시간이 되자 노란색 버스와 아이들을 데리러 온 학부모들로 북적거렸고 도주는 차 안에서 짙은 썬팅 너머로 교문을 주시했다. 잠시 후 꼬마들이 줄을 지어 나오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 도준의 눈은 단번에 한우주를 찾아냈다. 또래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듯한 우주는 의젓한 표정으로 선생님께 인사를 하고 있었다. 도준은 충동적으로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고 경호원들이 당황하여 그를 따르려 했지만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는 천천히 우주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갔고 우주는 낯선 남자의 접근을 눈치채고 고개를 들어 도준을 바라보았다. 가까이서 본 아이는 어제 화장실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자신을 닮아 있었고 도준은 그 벅차오르는 감동에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안녕 꼬마야. 어제 호텔 화장실에서 봤었지. 도준은 최대한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을 걸었고 우주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아, 거울 아저씨네요. 또 뵙네요. 굴 아저씨라. 도준은 아이의 기발한 별명에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터뜨리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싶었지만 손을 멈칫했다. 우주는 도준의 옷차림과 뒤에 서 있는 검은 양복의 아저씨들을 번갈아 보더니 당돌하게 물었다. 아저씨는 우리 엄마 사장님인가요? 엄마가 호텔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아저씨도 거기서 본 것 같아서요. 도준은 아이의 뛰어난 관찰력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비슷해. 이름이 우주라고 했지. 정말 멋진 이름이구나. 혹시 갖고 싶은 거나 필요한 건 없니? 도준은 아이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때 멀리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서연의 모습이 보였고 그녀는 도준과 우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우주야. 그 사람에게서 떨어져 서연은 맹수처럼 달려와 우주를 자신의 뒤로 숨기며 도준을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쏘아붙였다. 내가 경고했죠. 내 아이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우주는 엄마의 격한 반응에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씁쓸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오해하지 마.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봤을 뿐이야. 아이를 해칠 생각은 추호도 없어. 도준은 변명을 늘어놓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우주의 손을 꽉 잡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고 도준은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상실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서연의 격렬한 반응을 통해 그녀가 아직도 자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기도 했다. 도준은 다시 채 올라타며 김 실장에게 지시했다. 저 두 사람 주변에 경호팀을 붙여. 단 절대 들키지 말고 24시간 그림자처럼 지키도록 해. 내 어머니나 다른 친척들이 접근하는 것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이제 도준의 싸움은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가족들을 향해서도 시작되고 있었다. 한편 대항그룹 본사 부회장실에서는 도준의 삼촌이자 호시탐탐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는 강영석이 흥미로운 사진들을 책상 위에 늘어놓고 있었다. 그의 신복이 몰래 촬영해 온 사진들에는 호텔 화장실에서 도준과 아이가 마주보는 장면, 그리고 유치원 앞에서 도준이 무릎을 꿇고 아이와 대화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영석은 사진 속 아이의 얼굴과 도준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다. 이것 봐라. 천하의 강도준이 숨겨둔 자식이 있었다. 그것도 이렇게 붕어빵처럼 닮은 아들이라니.
강영석은 식가를 입에 물고 깊게 빨아들이며 연기를 내뿜었고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도준이 놈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더니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달고 다녔구만. 이 아이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면 그룹 주가가 요동을 칠 테고 도덕성 논란까지 불거지면 주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는 사진 속의 우주를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옆에 서 있는 비서에게 음흉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이 여자와 아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릴 수 있도록 판을 짜야겠어. 어쩌면 이 꼬마가 나를 회장 자리에 앉혀줄 복덩이가 될 수도 있겠어.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밤. 강도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잠들지 못하고 있었고 한소연은 불안감에 떨며 잠든 우주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로 강영석의 검은 음모가 서서히 들이우기 시작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은 끝났고 이제 곧 들이닥칠 거대한 파도는 도준과 서연 그리고 어린 우주의 운명을 시험대에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그의 눈빛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전사의 눈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강남의 한 비밀스러운 고급 회원제 클럽, 룸 안에서 강도준의 숙부이자 그룹의 부회장인 강형석은 탁자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바라보며 희열에 찬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입수한 한우주의 칫솔과 강도준의 머리카락을 대조한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는데 그곳에는 99.9% 친자 관계 성립이라는 문구가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강영석은 그동안 조카인 도준에게 밀려 2인자 자리에 머물러야 했던 서름이 단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쾌감을 느꼈고 이제야말로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패를 손에 쥐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위스키 잔을 단숨에 비우며 어둠 속에서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비서에게 지시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도준이 놈의 숨통을 끊어놓을 가장 확실한 방법을 실행해 강영석이 치밀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동안 강도준은 본사 집무실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서연과 우주의 주변에 최전계 경호원들을 배치해 두었지만 강영석 부회장 측의 움직임이 지나치게 조용하다는 것이 오히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져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도준은 김 실장을 불러 다시 한번 보안 상태를 점검하라고 지시했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경찰청장과 비공식적인 핫라인을 개설해두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그는 창밖의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이 느끼는 이 불길한 예감이 틀리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짐승 같은 그의 직감은 곧 닥쳐올 위기를 경고하고 있었다. 한편 한소연은 자신의 집 주변을 맴도는 검은 양복의 사내들을 발견하고 그들이 도준이 보낸 감시자들이라고 오해하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도준이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이를 빼앗아가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서둘러 이사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우주는 엄마의 불안한 모습을 보며 덩달아 겁을 먹었지만 서연은 아이를 안심시키며 오늘 밤 당장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현금을 챙기며 도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도망칠 계획을 세웠지만 그녀의 이러한 움직임조차 이미 적들의 감시망 안에 포착되어 있었다. 강영석의 사주를 받은 전문 해결사 박 실장은 서연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납치 실행 타이밍을 조율하고 있었고 그는 서연이 이사를 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자마자 작전 개시 명령을 내렸다. 그는 도준의 경호원들이 교대하는 아주 짧은 틈을 노려 전광석화처럼 아이를 낚아채고 서연을 제압할 계획을 세웠으며 이를 위해 특수부대 출신의 용병들을 현장에 투입했다.
박 실장은 이번 일이 단순히 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넘어 강도준 회장의 멘탈을 완전히 붕괴시켜야 하는 중요한 임무임을 부하들에게 주지시켰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골목길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낡은 스타렉스 승합차 한 대가 엔진을 끈 채 서연의 집 근처에서 죽은 듯이 대기하고 있었다. 서연은 우주의 손을 잡고 여행 가방 하나를 든 채 조심스럽게 대문을 나섰고 골목길을 빠져나가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평소와 다른 싸늘한 공기가 그녀의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가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검은색 승합차가 굉음을 내며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았고 차 문이 열리며 마스크를 쓴 건장한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우주를 안고 뒤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퇴로조차 다른 남자들에게 차단된 상태였고 그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 그녀의 절박한 외침이 골목을 울렸지만 늦은 밤 인적이 드문 이곳에서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숨어서 지켜보던 도준의 경호원들이 사태를 파악하고 급하게 뛰쳐나와 납치범들과 격투를 벌였지만 상대는 쇠파이프와 전기 충격기로 무장한 프로들이었다. 수적 열쇠에 몰린 경호원들이 하나둘씩 쓰러지는 사이 납치범 중 한 명이 서연을 거칠게 밀쳐내고 그녀의 품에서 우주를 강제로 떼어내려 했다. 서연은 바닥에 넘어지면서도 아이의 팔을 놓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납치범의 팔을 물어뜯으며 짐승처럼 발버둥 쳤다. 안 돼, 내 아이야. 데려가지 마. 하지만 건장한 남자의 무자비한 발길질에 그녀는 복부를 가격당하고 고통 속에 나뒹굴었고 그 틈을 타 남자들은 우주를 들어 올려 승합차 안으로 던져 넣었다. 우주는 엄마를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차문은 무정하게 닫혔고 승합차는 굉음을 내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으며 골목길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서연과 신음하는 경호원들만이 남겨졌다. 서연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멀어지는 차를 향해 손을 뻗으며 아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목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쉰소리만 맴돌았다. 그녀는 자신이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절망감과 도준에 대한 원망, 그리고 아이가 겪을 공포에 대한 걱정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린 채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주머니 속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 102가 아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번호 강도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도준은 회의 도중 울리는 서연의 전화를 보고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서연의 고통 섞인 신음소리와 함께 끊어질 듯 위태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흐흑, 당신이지, 당신이 데려간 거지. 제발, 우리 우주 좀 돌려줘. 내가 잘못했어. 도준은 그녀의 오열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다. 무슨 일이야? 우주가 어떻게 됐는데? 지금 어디야?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은 회장의 격분한 모습에 모두 얼어붙었고 도준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깨달았다. 곧이어 김 실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회의실로 뛰어들어와 도준에게 귓속말을 전했고 그 내용은 경호팀이 괴한들에게 습격당해 전멸했으며 아이가 납치되었다는 충격적인 보고였다. 도준은 주먹으로 회의실 탁자를 내리치며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질렀고 그의 눈에서는 붉은 핏발이 섰다. 형석이, 그 늙은 여우짓이 분명해. 감히 내 가족을 건드려. 도준은 즉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보안팀장과 비서실장만을 대동한 채 현장으로 달려갔다. 차 안에서 그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억누르며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려 애썼지만 우주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이성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그때 도준의 개인 휴대폰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가 떴고 그는 이것이 납치범, 즉 강형석 측의 연락임을 확신하며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 회장 잃어버린 핏줄을 찾느라 고생이 많더군. 아이를 다시 보고 싶으면 3일 뒤 주주총회에서 회장직 사임과 동시에 보유 주식 전량을 양도한다는 각서에 서명해라. 만약 경찰에 알리거나 허튼 수작을 부리면 아이의 손가락부터 하나씩 배달될 것이다. 도주는 치를 떨며 대답했다. 아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너희들은 내 손에 죽는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찢어 죽일 거야. 전화가 끊긴 후 도주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창밖을 응시하며 김 실장에게 명령했다. 경찰에는 비밀로 해. 이건 내가 직접 해결한다. 놈들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당해주지 않아. 도주는 자신의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양복 재킷을 벗어던지며 과거 특수부대 장교 시절의 본능을 깨우기 시작했다. 그는 그룹의 모든 정보망과 사설 조직을 총동원하여 아이의 위치를 추적하라고 지시했고 직접 무기고가 있는 안전 가옥으로 차를 돌렸다. 이제 그는 기업의 회장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를 되찾기 위해 지옥불 속으로 뛰어드는 성난 아비이자 복수기가 되어 있었다. 서울 외곽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VIP 병동에는 숨막힐 듯한 정막이 감돌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는 한서연과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는 강도준이 있었다. 도준은 링거 바늘이 꽂힌 서연의 가녀린 손목을 바라보며 자신의 부주의와 안일함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의사는 다행히 장기 손상은 없으나 복부에 가해진 타박상이 심하고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도준의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잠들어 있는 서연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마음속으로 수천 번도 넘게 놈들을 찢어 죽이겠다는 다짐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때 서연이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고 흐릿한 시야 속에 도준의 얼굴이 들어오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도준은 황급히 그녀를 제지하며 안심시키려 했지만 서연은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도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울부짖었다. 우주, 내 아들 우주 어디 갔어? 놈들이 데려갔단 말이야.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이라고. 서연의 처절한 절규는 병실을 가득 메웠고 그녀의 손톱이 도준의 목을 핥히어 붉은 상처를 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녀의 원망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도준은 그녀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녀의 양 어깨를 강하게 붙잡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서연아, 정신 차리고 내 말 잘 들어. 우주는 내가 반드시 데려와.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할게. 그 누구도 우리 아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 거야. 도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지독한 살기와 결의는 서연의 패닉 상태를 잠재울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서연은 도준의 눈에서 7년 전에는 보지 못했던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가장의 무게와 강인함을 느꼈고 거짓말처럼 눈물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다. 도준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다시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섰고 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김 실장이 그를 따라붙으며 비장한 표정으로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회장님 놈들의 위치가 파악되었습니다. 인천항 제4부두에 있는 폐쇄된 물류 창고입니다. 강영석 부회장의 차명 계좌로 관리되던 위장 업체의 소유로 확인되었습니다. 김 실장의 보고를 듣는 도준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고 그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강영석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도준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 자신의 구역으로 도준을 불러들인 것이 분명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무덤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을 것이었다. 도준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던지며 김 실장에게 지시했다. 지금 당장 세이프 하우스로 간다. 경찰이나 경호팀은 필요 없어. 이건 내 가족의 문제고 내가 직접 마무리 짓는다. 1시간 뒤 서울 근교의 숲속에 숨겨진 도준의 개인 별장.
지하실에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최첨단 무기고가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강도준은 고급 이탈리아 슈트를 벗어던지고 과거 특수부대 장교 시절 입었던 검은색 전술 슈트와 방탄조끼를 착용하며 익숙한 손놀림으로 장비들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는 살상용 화기 대신 특수 제작된 3단봉과 전기 충격기, 그리고 연막탄과 섬광탄 같은 전술 장비들을 챙겼는데, 이는 놈들을 편하게 죽여주지 않고 뼈마디 하나하나를 부러뜨려 고통 속에서 살려달라고 빌게 만들겠다는 잔인한 의도였다. 거울 앞에선 도준의 모습은 더 이상 대기업의 CEO가 아니라 먹잇감을 노리는 냉혹한 포식자의 모습 그 자체였다. 같은 시각 인천항에 버려진 물류 창고 안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녹슨 쇠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천장에 달린 희미한 정우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강영석은 낡은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위스키를 마시며 창고 중앙에 있는 의자에 밧줄로 꽁꽁 묶여있는 어린 우주를 바라보며 비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10여 명의 건장한 용병들이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든 채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고, 창고 곳곳에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저격수들까지 배치되어 있었다. 강영석은 시계를 확인하며 초조함보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흥얼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의자에 묶인 6살 배기 우주는 입에 청테이프가 붙여진 상태에서도 겁에 질려 울거나 발버둥치지 않고 오히려 강영석을 노려보며 당돌한 기세를 뿜어내고 있었다. 아이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도준과 닮아 있었고, 그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상황을 파악하려는 냉철함이 서려 있어 강영석을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 강영석은 술잔을 내려놓고 우주에게 다가가 아이의 턱을 거칠게 들어 올리며 비아냥거렸다. 이 녀석 눈깔 뜨는 것 좀 보게. 네 아비랑 똑같구나. 하지만 걱정 마라. 곧 네 아비가 와서 내 발밑에 무릎 꿇고 빌게 될 테니까. 그때도 그런 눈빛을 할 수 있을지 두고 보자고. 그때 창고의 육중한 철문이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고, 쏟아지는 빗줄기와 함께 번개가 번쩍이며 입구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을 비추었다. 강도준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고, 그의 손에는 강형석이 요구한 주식량도 각서가 든 서류 가방 대신 검은색 가죽 장갑만이 끼워져 있었다. 용병들은 긴장하며 무기를 고쳐 잡았고, 강영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어서 와라 조카님, 빈손으로 온 걸 보니 내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은 없는 모양이군. 아이의 목숨보다 회장 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건가? 도준은 대답 대신 천천히 걸음을 옮겨 창고 중앙으로 다가갔고, 그의 시선은 강형석이 아닌 묶여있는 우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이의 겁먹은 표정과 뺨에 난 붉은 생채기를 보는 순간 도준의 이성은 끊어졌고, 내면의 야수가 사슬을 끊고 뛰쳐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멈춰서서 주변을 포위한 용병들을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며 나지막이 경고했다. 지금이라도 아이를 풀어주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하지만 내 경고를 무시한다면 오늘 밤 이곳이 너희들의 지옥이 될 것이다. 도준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위압적이었지만 용병들은 코웃음을 치며 그를 비웃었다. 강영석은 도준의 허세에 기가 차다는 듯 손짓을 하며 명령을 내렸다. 저 건방진 놈의 다리부터 분질러 놔 무릎 꿇고 빌 때까지 멈추지 마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가장 가까이 있던 거구의 용병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도준에게 달려들었고, 공기를 가르는 파열음이 창고를 울렸다. 하지만 도준은 종이 한 장 차이로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상대의 팔을 잡아 비틀며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했고, 억소리와 함께 거구의 남자는 힘없이 바닥에 고꾸라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다른 용병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고함을 지르며 떼거지로 도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도준은 품 안에서 연막탄을 꺼내 바닥에 던졌고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짙은 회색 연기가 순식간에 창고 안을 가득 메우며 시야를 차단했다. 당황한 용병들이 우왕좌왕하며 허공에 몽둥이를 휘두르는 사이 연기 속에서 도주는 유령처럼 움직이며 적들을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고통에 찬 비명소리가 영희 속에서 연이어 들려왔고 강영석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우주를 인질로 삼기 위해 아이 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자신이 고용한 프로들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에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연기가 서서히 겉이자 바닥에는 10여 명의 용병들이 팔다리가 꺾인 채 신음하며 뒹굴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도주는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으로 강영석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과 셔츠에는 적들의 피가 튀어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차가워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만들었다. 도주는 쓰러진 용병의 멱살을 잡아 내동댕이치며 강영석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고 그 발걸음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의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형석 삼촌, 이제 우리 둘만 남았군. 내가 말했지 지옥을 보여주겠다고. 강영석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우주의 목에 들이대며 최후의 발악을 했다. 오지마. 한 발자국만 더 오면 이 애새끼 목을 그어버리겠어. 회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날 보내줘. 칼날이 우주의 목 피부를 살짝 누르자 아이는 겁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고 도준의 발걸음이 멈췄다. 도준은 이를 악물며 주먹을 꽉 쥐었고 여기서 자극했다가는 정말로 아이가 다칠 수 있다는 생각에 잠시 대치 상태를 유지했다. 하지만 도준의 눈은 강영석의 손목 움직임을 정밀하게 계산하고 있었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제압 시나리오가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창고 천장의 창문이 깨지며 김 실장이 미리 배치해둔 드론이 날아들어 강영석의 얼굴을 향해 강력한 섬광을 터뜨렸고 갑작스러운 빛에 눈이 먼 강형석이 비명을 지르며 주춤했다. 도주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스프링처럼 튀어나가 강형석의 손목을 걷어차 칼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이어서 도준의 강력한 주먹이 강형석의 안면에 정통으로 꽂혔고 강형석은 피를 토하며 뒤로 날아가 컨테이너 벽에 처박혔다. 도준은 곧바로 우주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고 아이를 품에 꼭 안았고 우주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도준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미안하다 우주야. 아빠가 너무 늦게 왔어. 정말 미안해. 도준은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입으로 아빠라는 단어를 내뱉으며 아이의 등을 토닥였고 뜨거운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이의 따뜻한 천이 전해지자 도준은 안도감과 함께 전신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지만 아직 상황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쓰러져 있던 강영석이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키며 품 안에서 숨겨두었던 권총을 꺼내 도준의 등을 향해 겨누고 있었던 것이다. 강도준, 내 놈만 없으면, 내 놈만 죽으면 다 내 거야. 강영석의 광기 어린 외침과 함께 총성이 창고 안을 울려 퍼졌다. 타악 날카로운 총소리와 함께 도준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우주를 감싸 안았고 붉은 선혈이 공기 중에 흩뿌려졌다. 도준의 어깨에서 피가 솟구쳤지만 그는 고통을 참아내며 무서운 눈빛으로 강영석을 노려보았고 강영석은 자신의 손에 들린 총을 보고 덜덜 떨며 뒷걸음질 쳤다. 총소리를 듣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실장과 특수경호팀이 창고 안으로 들이닥치며 강영석을 제압했고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도주는 피를 흘리면서도 끝까지 아이를 놓지 않았고 우주는 아빠의 어깨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피 나요. 아빠 죽으면 안 돼요. 도주는 흐릿해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피 묻은 손으로 우주의 뺨을 어루만졌다.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우리 우주가 무사하면 그걸로 됐어.
그는 아이에게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과다 출혈로 인해 몸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김 실장이 다급하게 달려와 지혈을 하고 구급차를 호출하는 소리가 멀리서 운궁거리는 소리처럼 들려왔다. 도주는 감겨오는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 올리며 쓰러진 강형석이 경찰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확인했고 마침내 모든 위협이 사라졌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야 안도하며 어둠 속으로 의식을 놓았다. 서울대학교 병원 VIP 병동의 수술실 앞 복도는 무거운 침묵과 소독약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붉게 빛나는 수술 중이라는 표시등만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한서연은 수술실 문을 멍하니 바라보며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옷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강도준의 붉은 피가 곳곳에 묻어 있어 참혹했던 당시의 상황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손에 붕대를 감은 어린 우주가 지쳐 잠들어 있었고 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다. 자신과 아이를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총구 앞으로 몸을 던진 도준의 모습이 슬로 비디오처럼 계속해서 머릿속에 재생되어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도준이 수술실로 들어간 지 벌써 5시간이 넘어가고 있었지만 의료진은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서연의 불안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극에 달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는 지난 7년 동안 그를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그가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자 그 모든 감정이 사실은 그리움과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만약 그가 이대로 깨어나지 못한다면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그가 눈을 뜨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를 밀어내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었다. 그때 수술실의 문이 열리고 녹색 수술복을 입은 집도이가 피곤한 기색으로 걸어 나왔고 서연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갔다. 선생님, 도준 씨는요? 괜찮은 건가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고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천만다행입니다. 총알이 주요 장기와 대동맥을 빗나가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출혈이 심해 수혈을 많이 했고 어깨뼈가 손상되긴 했지만 재활만 잘하면 회복될 겁니다. 지금 회복실로 옮겼으니 곧 마취해서 깨어날 겁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안도의 눈물을 쏟아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도준이 눈을 뜬 것은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의 얼굴을 비출 때였고 그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익숙한 향기를 맡으며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희미한 시야가 점차 선명해지자 침대 옆에 엎드려 쪽잠을 자고 있는 서연의 모습과 그 옆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우주의 얼굴이 들어왔다. 도준은 어깨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통증에도 불구하고 입가에 미소를 띠며 쉬어버린 목소리로 불렀다. 우주야, 서연아. 그 작은 부름에 서연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고 눈을 뜬 도준을 보자마자 다시금 눈시울을 붉히며 그의 손을 잡았다. 정신이 들어요. 당신 진짜 미쳤어. 어떻게 거길 혼자 들어갈 생각을 해. 그러다 죽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서연은 도준을 타박하면서도 안도감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고 도준은 힘겹게 손을 들어 그녀의 젖은 볼을 닦아주었다. 너희들이 위험한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 다시는 너희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도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그동안 쌓아왔던 마음의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고 그에게로 고개를 숙여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은 병실 안에서 서로의 천을 느끼며 7년의 공백을 눈물로 채워나갔다. 잠자코 지켜보던 우주가 조심스럽게 침대로 다가와 도준의 성한 쪽 팔을 잡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아니, 아빠 많이 아파요. 나 때문에 다쳐서 미안해요. 내가 나쁜 아저씨한테 잡혀가서. 아이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도주는 가슴이 뭉클해져 아이를 품에 안아주었다. 우주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늦게 가서 미안해. 그리고 이제 아저씨 말고 아빠라고 불러줘서 고맙다. 아빠는 우리 우주를 지킬 수 있어서 하나도 안 아파. 도주는 아이의 머리에 입을 맞추며 아버지로서의 벅찬 감동을 느꼈고 우주는 도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다. 며칠 뒤 도준의 상태가 안정되자 그는 병실을 임시 집무실로 만들고 김 실장을 불러 그동안 미뤄두었던 일들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강형석 부회장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살인 미수와 납치 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고 그의 측근들 역시 줄줄이 엮여들어가 그룹 내에 썩은 환부가 도려내지고 있었다. 도주는 이 기회에 그룹 내의 파벌 싸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자신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단행했다. 그는 병상에 누워서도 냉철한 판단력과 카리스마를 발휘하여 흔들리던 그룹의 주가를 안정시키고 주주들의 신뢰를 회복해 나갔다. 김 실장은 강형석이 감옥에서 변호사를 통해 형량을 줄여보려 발악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강형석 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보석을 신청하려 합니다. 회장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도주는 서류를 검토하던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 구형되도록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합의는 절대 없다고 못 박아. 내 가족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야. 도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자비도 없었고 김 실장은 고개를 숙여 그의 명령을 받들었다. 한편 언론에서는 강도준 회장이 납치된 아들을 구하기 위해 조폭들과 맞서 싸우다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대서특필되면서 여론이 급반전되기 시작했다. 차가운 재벌 2세의 이미지였던 도준은 하루아침에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건 영웅적인 아버지이자 로맨티시스트로 추앙받게 되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도준의 용기 있는 행동을 칭찬하는 글들이 쏟아졌고 덩달아 대한그룹의 기업 이미지까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도준은 이러한 여론을 적절히 활용하여 자신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고 한서연과 우주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세상에 알릴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는데 가장 큰 산인 도준의 어머니 명예회장이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들이닥쳤기 때문이었다. 화려한 차림의 명예회장은 병실 문을 열자마자 서연과 우주를 노려보며 독서를 퍼부으려 했다.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나타나 내 아들 신세를 망치려고 작정한 거야. 7년 전 돈 받고 떠났으면 쥐 죽은 듯이 살아야지. 그녀의 고함 소리에 우주가 놀라 서연의 뒤로 숨었고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지만 예전처럼 도망치지는 않았다. 도주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통증을 느끼고 찡그렸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제지했다. 어머니 그만하십시오. 이 사람과 아이는 제 가족입니다. 어머니가 7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힘이 없어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도준의 서슬 퍼런 눈빛의 명예회장은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고 도준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만약 어머니가 또다시 서연이와 우주를 모욕하거나 괴롭히신다면 저도 어머니와 인연을 끊겠습니다. 그룹 경영에서도 완전히 손을 떼시게 만들 겁니다. 제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건 어머니가 더 잘 아실 겁니다. 아들의 강력한 경고의 명예회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분을 사기며 병실을 나가버렸다. 어머니가 나가고 난 뒤 병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도주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해 서연아. 어머니 일은 내가 확실하게 정리할게. 다시는 그런 소리 듣지 않게 할 거야. 서연은 도준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 부모님과 맞서는 걸 봤으니 그걸로 충분해요. 예전에는 당신이 우리를 버릴까봐 두려웠지만 이제는 당신을 믿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신뢰를 확인했고 우주는 두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환하게 웃었다. 비로소 세 사람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온전한 가족이 되었다. 퇴원을 앞둔 어느 날 저녁 도준은 서연과 우주를 병원 옥상 정원으로 데려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서연아, 퇴원하면 우리 집으로 들어와. 내 펜트하우스는 너무 넓어서 혼자 지내기 쓸쓸하거든. 우주 방도 꾸며놨고 네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해뒀어. 당장 결혼하자는 건 아니야. 그냥 우리가 함께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나갔으면 좋겠어. 도준의 제안은 담백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그 어떤 프로포즈보다 감동적이었다. 그는 반지를 내미는 대신 자신의 미래와 인생을 그녀에게 내어주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우주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주가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 하는데 제가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리고 저도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하지만 각방 쓰는 조건이에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다 된 건 아니니까요. 서연의 장난스러운 대답에 도준은 소리내어 웃었고 우주를 번쩍 들어 올려 목마를 태웠다. 좋아, 조건 수락. 하지만 각방 쓰는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을 거야. 내가 매일매일 너를 유혹할 거니까.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지며 행복한 미래를 예고했다. 도준의 퇴원날 병원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지만 도준은 당당하게 서연의 손을 잡고 우주를 품에 안은 채 정문을 나섰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도준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카메라를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가족을 보호하듯 감싸 안았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일이 대답하지는 않았지만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세상에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같았다. 이 사람들은 내 여자와 내 아들이다. 건드리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채 올라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도준은 운전석에 앉은 김 실장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목적지를 말했다. 집으로 가자. 우리 세 식구가 살 진짜 우리 집으로. 차는 부드럽게 출발하여 도심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밝고 희망차 보였다. 강도준은 더 이상 고독한 제왕이 아니었으며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든든한 가장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들의 앞날에 어떤 시련이 닥칠지라도 이제는 함께이기에 두렵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강도준이 회장직에 복귀한 지 3개월 후 대양그룹 본사는 과거에 경직되고 공포에 젖어 있던 분위기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새로운 활력으로 넘쳐나고 있었다. 강형석 부회장과 그를 따르던 부패한 임원들이 모두 축출되고 능력 위주의 젊은 인재들이 그 자리를 채우면서 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도준은 매일 아침 펜트하우스에서 한서연이 챙겨주는 넥타이를 메고 우주의 배웅을 받으며 출근했는데 그의 표정에서는 예전의 날카로운 도끼 대신 여유와 자신감이 묻어나 임직원들 사이에서 회장님이 달라졌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그는 더 이상 고독한 지배자가 아니라 지켜야 할 가족이 있는 든든한 리더로서 조직을 이끌고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그룹 전체에 긍정적인 나비 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있었다. 도준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 단상에 올라 수백 명의 주주들과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룹의 새로운 비전인 상생과 책임 경영을 선포했다. 그는 강형석 일당의 비리를 낱낱이 공개하며 투명한 경영을 약속했고 자신의 개인 자산을 출연해
소외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우주재단의 설립을 공식화하여 장래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이는 자신의 아들이 겪었던 아픔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로서의 마음이자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였다. 주주들은 도준의 진정성 있는 발표에 기립박수를 보냈고 도준은 객석 맨 앞줄에 앉아 자신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서연과 눈을 맞추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한서연 역시 지난 몇 달간 단순히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머무르지 않고 도준의 아내로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왔다. 그녀는 대학원에 진학해 경영 수업을 듣는 한편 호텔리어로서의 경험을 살려 그룹 내 서비스 교육 부문을 담당하는 이사직을 맡아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 보였다. 처음에는 그녀의 배경을 두고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그녀의 겸손하면서도 단호한 업무 처리 능력과 직원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리더십을 보며 점차 그녀를 인정하고 존경하게 되었다. 서연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약한 존재가 아니었으며 도준의 옆에 나란히 서서 그를 보좌하고 때로는 조언을 아끼지 않는 진정한 파트너로 거듭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도준은 일찍 퇴근하여 우주를 데리고 본사 건물 옥상에 있는 정원으로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부자 간의 대화를 나누었다. 어느새 훌쩍 자란 우주는 도준의 손을 잡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아빠, 저 많은 불빛들이 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건가요? 도준은 아이의 질문에 깜짝 놀라며 무릎을 꿇고 눈을 맞췄다. 그래, 저 불빛 하나하나마다 사람들이 살고 있어. 힘을 가진다는 건 그만큼 무거운 짐을 지는 거란다. 아빠는 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회사가 필요한 거고, 나중에 우주도 이 힘을 올바르게 쓰는 법을 배워야 해. 도준은 자신의 어린 시절과는 달리 사랑과 책임감을 먼저 배우는 아들이 대견스러웠다. 계절이 바뀌어 벚꽃이 만개한 따스한 봄날. 대한그룹 소유의 최고급 호텔 야외 정원에서는 세기의 결혼식이라 불리는 강도준과 한서연의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다. 정재계에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턱시도를 차려입은 도준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다. 두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만난 운명이었기에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고 하객들은 두 사람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특히 화동으로 나선 우주가 반지를 들고 입장할 때는 하객들의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고 우주는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도 의젓하게 임무를 완수해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도준과 서연 그리고 우주는 공항 VIP 라운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지난 날들을 회상했다. 서연은 도준의 어깨에 기대어 창밖의 활주로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7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도준은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 잃어버린 시간만큼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줄게. 당신과 우주가 내 인생의 전부야. 그들의 대화는 달콤한 맹세처럼 들렸고 옆에서 주스를 마시던 우주가 에이 닭살 돋아요 라고 장난을 쳐 두 사람은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강도준은 세계적인 경제 매거진의 표지 모델로 선정되었고 인터뷰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주저없이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꼽았다. 그는 기업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바로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임을 강조하며 차가운 자본주의의 상징이었던 자신의 이미지를 따뜻한 휴머니스트로 완전히 탈바꿈시켰다. 우주 역시 명문 사립학교에 진학하여 전교 회장을 맡는 등 리더십을 발휘하며 도준의 후계자로서 손색 없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강형석은 감옥에서 병을 얻어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도준의 가족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뉴스 한 줄에 불과할 뿐 그들의 행복을 방해할 수는 없었다. 어느 맑은 가을,
날 도준과 서연은 우주의 학교 운동회에 참석하여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어울려 달리기 시합을 하고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평범한 일상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정장을 벗어던지고 트레이닝복을 입은 도준이 아들을 위해